네, 그 4차 산업혁명을 기술과 산업을 조금 더 이렇게 지나서 사회 모습을 어떻게 바뀔 건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이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지능형 연결 또는 초지능 연결 뭐 이런 단어를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통신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그런 산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이 지능형 연결 또는 초지능 연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물 간의 강력한 연결을 바탕으로 상황적 맥락에 맞는 개인화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를 점, 선, 면, 뭐 공간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자,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를 사람이라고 하는 단일 어떤 구성원이 아니라 두 가지 구성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는 지금은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동일한 공간과 시간에서 이렇게 대면 중심의 연결을 하고 있고 아주 일부 이제 시간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공간적인 형태는 좀 떨어져 있는 거를 뭐 SNS라든지 어떤 통신기기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시간이 서로 달라도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는 뭐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뭐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또 5G 네트워크,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의 강력한 조합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나타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기술적인 조합 내에서 사람들의 관계와 활동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사물이라고 하는 거, 기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이나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그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인간 지식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단시간 내에 그 사람의 지능을 굉장히 뛰어넘는 이렇게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그런 기계가 또는 사물이 사람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5G 통신이 이제 연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이 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정말 그 사회 구성원과 관계가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초라는 단어도 많이 붙이죠. 초융합, 초지능, 초연결 이렇게 하는데 그 초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기존에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는데 그 관점에서 연결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두 개가 연결돼서 뭔가 복합되거나 융합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이 여기 보면 멀티, 인터, 트랜스 이렇게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여러 가지 관에 서로 한 번씩 이렇게 교류를 하는 부분을 뜻하게 되고 인터는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조금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서 좀 주기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는 뜻인데요. 트랜스는 이제 중간에 아예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한 몸이 된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시간과 이제 공간이 더해지면은 사실은 시간이 달라도 공간이 달라도 현재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인터랙션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둘이 하나처럼 연결되어서 매우 반응이 거의 동시로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항상 주변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초라고 하는 단어, 초연결지능 또는 지능형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 그런 초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 융합, 지능 이렇게 세 가지 단어에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되고요. 자, 그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아마 기존 사회와 다른 사회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변할 것이고 또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지표들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지능형 연결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뭐가 바뀌느냐? 자, 여기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운데 그림 하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성능을 좀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인공지능이 컴퓨터 IQ라는 표현으로 돼 있죠. 우리는 뭐 한 150만 넘어가도 이게 굉장히 천재로 인정을 받는데 여기 보면은 10,000 이상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고요. 저기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렇게 커넥티드 되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얼마죠? 25빌리언?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5G 시대에서도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그 성능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 6G나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사실은 상상이 좀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사회가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미래들을 이제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본 자료들도 여기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좀 포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5G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휴대한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경제산업 구조에서도 굉장히 데이터 경제라든지 신산업 생태계 그걸로 인한 고용 구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이미 많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인프라도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삶의 질도 이러한 기술과 산업의 어떤 변화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미 그 작년까지 예측됐던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코로나 그 사회에서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강의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사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무슨 변화냐면 사람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계 이외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이러스는 독립적인 생명체라고도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데, 그쵸? 근데 숙주가 존재하는 한 이제 존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백신이 쉽게 안 나오는 이런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의 내포된 상태로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 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라든지 그 사람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사회 시스템도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저 사람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는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이렇게 그냥 가능성 정도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논문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등장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뮨 패스포트라고 해서 면역 여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국가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신분만 명확히 그 여권을 발행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면, 확인을 해주면은 이렇게 입국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감염병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도 담고 있어야지 그걸 확인하고 입국이 가능하다는 개념인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게
기계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오늘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능형 연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뭐 시장 혁신이나 소비자 행동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보고서에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일자리,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산업,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사회의 변화,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라고 하는 키워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의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일단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보다도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어떤 솔루션을 더 믿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교가 정말 정교화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던져보면은 알고리즘이 한계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언급한 강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실현된다라고 한다면 이 한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기계가 사람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계를 그래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역할은 유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차별성이 존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막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마음, 감수성, 자유의지 뭐 이런 쪽에서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부분이 정말 실제 사람 간의 관계나 어떤 활동이나 경제 사회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남은 숙제가 되겠죠. 어쨌든 앞에서 제시된 그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뭐 이렇게 산업이 변하고 고용 방식이 변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이 되고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핵심 역량을 좀 새로 키워줘야 된다. 그게 뭐 창의성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런 부분들이 LA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거버넌스 하에서 활동들이 추진될 수 있는 법 규제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느리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유전자 진단 결과만을 가지고 절제술과 보건술을 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된 그런 표지 사진입니다. 이게 2013년이었고요. 이 유전자 진단 서비스를 제공했던 23andMe가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유방암 유전자처럼 굉장히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많은 유전자의 진단 결과가 의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아직은 연구의 범위에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를 받은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뭔가 이렇게 의사의 판단에 준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2015년도에 미국의 FDA에서 이제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이 정도로 시장이 막 커지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복지부에서 이제 이런 유전자 진단 서비스를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도에 이 23andMe의 유전자 진단 서비스가 서비스 중단 이후에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정식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FDA 같은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시 그런 서비스로 편입이 된 거죠. 근데 그 기간이 5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기술이 먼저 나오게 되고, 또는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소비자와 또 시장들은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법 규제는 상당히 늦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이런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그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기술 혁신이 지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술 혁신이 만들어낸 게 이렇게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이끌어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굉장히 이끌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법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시스템은 거기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술 혁신 자체가 이런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 혁신을 기술 혁신이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명제를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데이터의 가치가 변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의 가치 변화로 인해서 미래 사회 변화가 뭐 여러 가지 경계들을 좀 허무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변화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좀 불분명해졌다. 뭐 감성과 지성 사이가 좀 이렇게 좀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감성 컴퓨터 기술이 나타났다. 또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기들을 연결하면서 그 기술들의 융합, 또 그 기술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융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미래 사회 변화들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여전히 사람이 또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를 돈으로 바꿔주는 사업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루나 DNA라고 하는 회사가 그 미국 주식거래소에 주식거래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회사 주식을 무엇과 바꿔주겠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사람의 유전 정보입니다. 돈을 주면은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 유전 정보를 제공하면은 주식을 준다라고 하는 좀 새로운 내용이죠. 결국은 사람의 유전 정보가 그 돈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사업 모델에 이제 이렇게 끌어올린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정보가 다 획일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활동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변화에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주체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어떤 경제사회 시스템이 변해간다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사람은 데이터의 생산 주체로서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말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표현되던 게 사이버 휴먼 물리 시스템이라고 이게 좀 언급될 정도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 바이러스는 사람을 숙주로 삼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이러스의 숙주로서도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체가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포스트 코로나가 됐건 4차 산업혁명이 됐건 아마 조만간에 그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사이버 휴먼 물리 시스템 이런 단어로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이제 몇 가지 뭐 예시를 그 시스템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리 시스템일 거예요. 이건 좀 유튜브 상에서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건데 로봇계를 테스트를 하는 건지 로봇계를 학대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붙었던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 헐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컴퓨터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이제 실현을 당한 사람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사랑에 빠졌다가 실현을 당했을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돌봐주는 어떤 시스템도 이제 필요해진다는 거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 사회 구성원이 바뀌고 사람 간의 관계가 바뀌고 활동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바뀌거나 새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 또 사회 구조 변화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냥 현상적으로 많은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 사실은 이런 의사가 모아지고 동의를 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그 사회 구조 변화 또는 사회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뭐 전 국민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래도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들여다봐야 될 수요가 생겼을 때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자료에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한 2년 전에 이런 일부 이제 그 설문 대상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하고 또 사회 문제 관련된 정책 서비스 전문가 또 관련 연구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심각하냐 또 해결 역량은 얼마나 되냐 또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개선 필요성이 있느냐 과학기술의 역할이 과연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본 건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재난재해 분야나 뭐 노동 일자리 분야가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줬었고요. 뭐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냐 이제 5점 척도로 물어봤더니 그냥 쏘쏘 보통이다라고 했는데 개선의 필요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4점에 가깝게 나와서 뭔가 지금 시스템으로는 조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바꿔줘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기반, 인프라적인 기반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가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 또 변화라고 느끼는 부분을 저렇게 이제 설문조사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 구조 변화에서 나타나는 사회 변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을 그동안은 어떻게 해결을 해왔느냐. 보통은 이제 정부가 그 법 제도를 그냥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관료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료가 판단을 해서 공공 부분에서 어떤 법제도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을 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것과 좀 차이 나는 게 약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영리기업 파트너십을 갖거나 영리기업에 그 정부의 역할을 일임을 하게 되는 거죠.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고객은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주도 공공관리라고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사회 변화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어떤
한계나 모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게 참여형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자체나 사회조직, 일반 시민들이 처음부터 그 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어떤 공동 작업을 해서 어떤 방식의 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급에도 저런 공공, 영리, 기업, 시민사회가 같이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취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도 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뽑고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해 가면서 같이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혁신에서는 무엇을 바꾸는 거냐라고 봤을 때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적 니즈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행동,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 행동을 정의를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나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시하는 공무원에게 제안을 합니다. 또는 새로운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과정에 이제 참여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게 규칙과 법을 만드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에서 혁신 성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 5가지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혁신도 한계는 있어요. 저러한 5가지 혁신 유형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가능할 거냐. 아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LA 사례 같은 거를 봤을 때 새로운 문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또는 기존 시스템으로 대응이 안 되는 문제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원인은 무엇이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적인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적으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사회혁신 유형에서는 그 영역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거는 기술혁신이 담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다만 그 제품 서비스의 개발 영역은 기술혁신에서도 담당하는 영역인데 사회혁신에서 제품 서비스를 말할 때는 보통 적정 기술을 많이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새로운 사회 문제나 사회 구조 변화로 생기는 굉장히 큰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적정 기술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장표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근에 이 삶의 질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예시로 드는 게 성범죄, 재난, 또 감염병, 또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언급한 사회혁신적인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2가지가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2개가 조금 융합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술혁신의 혁신 어떤 그 메커니즘하고 사회혁신의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2가지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결국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했던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기술혁신 이런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은 사회혁신을 기술혁신이 지향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2개가 연결이 된다, 2개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융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한 동그라미가 기술혁신, 한 동그라미가 사회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개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만드는 노력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도 이제 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냐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필요한 것들이 꼭 한 가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까지는 이런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 발생 단계를 저희가 보통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어떤 현상적인 걸 보거나, 그 현상이 어떤 사회, 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영향, 피해를 일으켰을 때 이제 그걸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부분만을 들여다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초의 원인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원인들이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는 현상이나 영향 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접근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문제 해결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 봤습니다. 이 문제 해결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앞에서 사회혁신의 유형이라고 했던 이 5가지가 있었고요. 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제품 서비스 2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는 이제 겹치는 영역이어서 이렇게 같이 하나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6의 프레임을 구성을 하고, 이 각각의 영역에서 그 문제의 세부 이슈,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는 방법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문제를 저런 프레임에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로축의 문제 원인, 진행 전개, 현상, 영향 이렇게 4단계로 보기도 하지만, 그거의 하위적으로 사전, 또 발생, 사후 이런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 위험성의 관점에서 노출이라고 하는 거, 위해라고 하는 거, 취약이라고 하는 관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기도 합니다. 개선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과학기술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제도적인 측면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이제 이 프레임 안에다가 한번 그려보는 거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문제맵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올바른 문제 정의가 이 문제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를 좀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맵과 연구맵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에 관련돼서 기존에 하고 있는 노력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한번 이렇게 다시 작성을 해보게 되고, 2가지를 비교하면은 이제 좀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2차원적으로 매트릭스 표를 만들긴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느냐, 이런 거죠. 여기서 정확한 그 문제의 발생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어떤 기작을 밝히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생성을 해낸다면은 이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시민 활동 가이드라인, 무슨 지침 이런 걸로 만들어서 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살펴볼까요? 법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학기술이 왜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제 미세 플라스틱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해산물을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지, 소금을 얼마나 섭취해야지 내 몸에 위하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바로 그 기준선을 그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 실험과 인체 영양 실험을 해야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혁신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성과의 그 유형들이 이런 과학기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그런 사회정책하고 과학기술정책, 또 R&D라고 하는 기술혁신 활동하고 사회혁신 활동들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모색 사례를 그래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그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든 부처와 그 하위의 그 모든 부서들이 그 담당된 정책 영역에서 나름의 그 문제 해결 노력 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서의 벽을 넘기가 어렵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중심으로 다 한번 엮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재작년에 이슈가 돼서 저희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만드는 작업을 8개 부처청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를 포함해서 과기부와 함께 뭐 8개 부처청이 이것과 관련된 이제 대형 R&D 프로젝트도 시작을 추진해 가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인 노력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전문가 검토를 하기 전에 사회적인 수요를 뉴스 분석이나 그것을 분석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요를 뽑았고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이슈를 뽑아서 이렇게 문제맵 상에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맵의 영역별로 일반 시민들은 어느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표현된 부분이 조금 더 심각성이 높고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하다,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그 왼쪽에 시스템 혁신을 위한 6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6가지 유형 중에서 4가지가 이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2가지도 그렇게 작지 않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반적인 좀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다면은 국민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기회가 되면 자기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 하나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시스템을 굉장히 크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이미 많은 그 사회 구성원이 공감을 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2개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심으로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뽑아서 또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논의 결과들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추진 순서를 약간 로드맵식으로도 구성을 해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공표를 했죠. 여기 보게 되면은 R&D적인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인 정책, 그다음에 사회정책적인 정책들이 같이 구성이 돼 있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이제 인프라성인 또 시민사회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 하위에서 진행되는 기술 혁신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사회 변화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항상 고민을 하면서 진행돼야 되는 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방법론은 아직 그 명확히 세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나 그 하위에서 정책 연구를 하는 또 연구를 수행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최근에 그런 관심도 많이 갖고 노력들도 하고 있고 아마 그 코로나라든지 그 4차 산업혁명 같은 큰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이렇게 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